캐나다가 사실 좀 복잡해요. 뭐냐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일단 캐나다가 미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미국하고 사이가 과거에 비해서는 예전 같지 않다. 이번 시간에 방산 전문가 최길 교수님 모시고 저희 이제 그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제 또 이게 이슈인데 뭐 단순히 방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지금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단순히 잠수함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공장도 지어달라. 맞아요. 모두 이렇게 얘기하면서 캐나다도 일자리 늘려달라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게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첫 질문은요. 이게 캐나다가 60조짜리 잠수함 프로젝트라 들었는데 그럼 돈이 엄청나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지금 현재 약 60조 원 규모로 알려진 캐나다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 그래서 CPSP라고 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는 Canadian Petrol Submarine Program. 그래서 CPSP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8척에서 12척 정도의 신규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 있고 이 60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여기에 이제 향후 운영 유지 비용에 이르는 그러한 제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2026년 올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출 예산 규모로만 보면 역대급 슈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국방비도 66조 원이나 우리가 편성을 했죠. 근데 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 캐나다 60조 사업을 수주하면 우리나라 한 해에 연간 국방비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사실 우리 K방산 입장에서는 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준은 사실 우리 K방산의 어떠한 제도약 그리고 우리 K방산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이러한 무기 도입 사업에 중요한 어떤 이제 기로에 또 그리고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가 근데 이 잠수함을 기존 4척에서 12척으로 늘리고 또 거기에 3,000톤의 잠수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보다 더 많은 전력을 키우려는 걸까요? 일단은 캐나다의 어떤 경제력이나 국력 수준을 보아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러한 해양방산이라 불리우는 해군력 수준은 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있어요. 근데 이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98년에 영국이 사용하던 잠수함을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 이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영국은 이미 사용 연한이 도래돼서 용도 폐기시켰던 그래서 1998년에 퇴역시킨 잠수함을 그 퇴물 잠수함을 캐나다 정부가 1998년에 도입해서 지금 근 3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잠수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사실 이 잠수함과 같은 뭐 우리나라 뭐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건조 비용이 무려 1조가 넘는데요. 이러한 뭐 3,000톤급 잠수함의 건조 비용만 1조 원인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MRO라고 하는 이제 메인터넌스와 리페어, 오버홀의 약자인데요.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 통상 처음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의 도입 가격 대비 최소 3배에서 7배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의 상황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 연한이 도래된 퇴역 잠수함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죠. 그러면 그동안 캐나다가 방산에 돈을 별로 안 썼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 최강대국이자 그리고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과 사실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으면서 북미 지역의 안보는 사실상 미국의 그런 안보 우산에 좀 의지를 많이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요즘 보니까 뭐 북극 경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보면 이제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북극 항로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제 베링의 유역을 통해서 미국의 알래스카 위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베리아 위쪽에 이제 북극해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북극해에 뭐 경제, 교역, 산업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북극 항로라고 하면 이제 시베리아 쪽을 통해서 그린란드를 경유해서 가는 그 이제 해상 수송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지구 온난화 영향이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1970년대 위성 사진을 보면 당시에는 북극 항로가 다 그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위성 사진을 보면 이 지구 온난화 여파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척을 시작한 게 러시아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 항로에 있어서 이 북극 항로의 의미를 경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극 항로를 미국의 국익과 그리고 미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척은 북극 항로의 군사화, 그래서 북극 항로 일대를 군사화 거점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트럼프의 최근에 그린란드에 대한 뭐 영유권 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러시아의 이러한 북극 항로 인근에 대한 군사화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좀 이렇게 강경 기조로 나서게 된 배경도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 또 핵 잠수함이 아닌 디젤 잠수함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미 30년 그 이전에 퇴역한 잠수함을 운영하는 캐나다 입장에서 바로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향후에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검토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작년 10월 달 에이펙 정상회담 당시 한미 정상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근데 우리가 이제 핵 잠수함하고 핵 추진 잠수함이 다른 게요.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추진 동력이 이제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서 핵 원료를 기반으로 그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핵 잠수함은 여기에 이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북아 지역만 놓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핵무기를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핵 추진 동력을 사용하는 잠수함을 일컫는 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인데, 그래서 SLBM 이거는 이제 그 서브마린 라운치 발라스팅 이제 미슬이라고 해서 이제 잠수함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잠수함의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탄두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실으면 이게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핵 잠수함이 아닌, 그러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닌 핵 추진 동력원을 사용하게 되는 핵 추진 잠수함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도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핵 추진 잠수함의 원료가 되는 그 핵 원료가 이제 재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핵 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핵 재처리만 용인 받더라도 한 달 내지 2달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머지않아 우리도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보유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주변 국가들 어느 나라가 이를 달가워하고 당길 나라가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해 또 북한도 핵 잠수함 건조식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상 이제 작동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일본이죠. 일본은 정작 1980년대 미국으로부터 핵 재처리까지도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핵 잠수함 내지는 핵 추진 잠수함조차도 지금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제는 한국까지도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을 운영하는데 일본만 지금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싶지만 지금은 일단 신규 최신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에 좀 롱텀으로 이제 향후에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염두에는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극 쪽이 항로가 이제 경쟁이 된다 그러면은 북극 쪽을 돌아다니려면 디젤보다는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이 더 좋지 않아요? 필수죠. 왜냐면 그 오랫동안 잠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해군 장교 출신이셔서 아마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해박한 이런 관련 지식이 있으실 텐데, 디젤 잠수함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기 체계를 분류할 때 태생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분류하는 무기가 바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잠수함 신규 건조하고 신형 잠수함을 막 건조한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좀 불안해해요.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이 잠수함은 두 가지, 은밀성과 치명성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디젤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은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으로 잠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통상 뭐 배수량이나 또는 여러 가지 AIP라고 하는 공기부류 시스템 등을 통해서 뭐 이제 그 사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있는데 보통 자망을 하게 됐을 때 1, 2주나 2, 3주 또는 3, 4주 이내에는 수면 위에 부상을 해서 충전을 해줘야 돼요. 다시 또 산소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극 항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빙하로 결빙돼 있는 빙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한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국도 지금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조금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사실 대형 특수 세빙선이 필요해요. 이 대형 특수 세빙선은 기존의 디젤 추진 동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대형 특수 세빙선에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모듈을 탑재를 해줘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 대형 특수 세빙선, 그러니까 즉 원자로 기반의 대형 특수 세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디가 기술? 일단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고요. 오. 예, 그리고 뭐 이외에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들이 이 대형 특수 세빙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이 SMR 기반이라고 하는 결국은 핵 추진 동력의 그러한 대형 특수 세빙선 내지는 잠수함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캐나다도 좀 문제인 게, 그러니까 캐나다가 사실 좀 복잡해요. 뭐냐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일단 캐나다가 미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미국과 사이가 과거에 비해서는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 보면 러시아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2024년 그 알렉세이 나발리가 이제 반정부 운동가가 사망을 하니까 암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캐나다가 강경하게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조치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사실 캐나다가 가장 먼저 러시아를 규탄 성명하는 성명을 또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이제 가능성인데, 캐나다와 러시아 간의 북극 항로 유역 일대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갈등이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했으니까. 네. 네. 그걸 염두에 두자면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수주전에 왜 미국이 안 뛰어들었나 보니까 미국은 핵잠수함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아니, 사실은 네.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을 단순 비교하면요,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비교하는 것은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IT 시대니까 디지털 시계랑 아날로그 시계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불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무슨 얘기냐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 그러니까 이제 디젤 잠수함 열척을 만들 바에는 그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 잠수 한 척을 보유하는 게 훨씬 낫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이 참 아이러니하게 사실 뭐 1920년대로부터 존스 액트를 시작으로 미국은 자국 내 조선산업, 선박 건조 산업을 한 100년 동안 철저하게 보호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WTO나 FTA 등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만 예외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불공정 교육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국제 기구로부터 제소도 당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 아랑곳 안 하죠. 왜냐면 초강대국의 이해 논리.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근데 미국이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해양 패권에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해군력이 뒷받침이 됐던 건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조선산업이 그 생태계 자체가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을 정부의 보호 육성을 했을 때 가장 최악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거죠. 결국은 초창기에는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보호 정책이 단기간에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이러한 정부의 보호 육성 위주의 산업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또 시사점이 여기에서도 드러난 것이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미국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지금 그러면은 좀 잠수함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빡빡한 상태인가요? 그래도 엄청난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헝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최대 조선 회사와 또 업무 협약 등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K해양방산이라 불리우는 양대 산맥,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러한 여러 해양방산 조선업체들하고 호업을 하고 있다는 걸 손을 잡고, 그런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련된 엄청난 기술 노하우라든가
그런 기술력 수준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산업의 조선 기자재 산업으로부터 결국은 어떤 조선 산업의 산업 생태계의 기반 자체가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술력이 뭐 여전하니까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맞서가라고 하는 조선 산업에 대한 부활 이걸 외치고 있지만 한국 조선업체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근데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러브콜이 아니라 SOS를 외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경쟁에서 이제 한국과 독일이 남았는데 독일이 또 전통적으로 이 강국이잖아요. 잠수함 강국인데 한국이 그렇죠. 또 이길 가능성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독일의 TKMS라고 해서요. 티센크로프트 마린 시스템인데 아마 엘리베이터에서잖아요, 그러니까 티센크로프트 하면 엘리베이터 잘 만든다고 하시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는 미쓰비시 중공이 훨씬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엘리베이터 업계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벤츠다. 그건 이제 네. 미쓰비시 중공업의 엘리베이터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 티센크로프트는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어떻게 보면 디젤 잠수함의 원조격이죠. 1,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서 보면 이제 유보트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의 그 바다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유보트의 원조가 바로 독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의 디젤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우리가 이걸 업계에서는 PIP라고 해서 프로덕트 임프로브먼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우린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는 원조 못지않게 잘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대단해. 왜냐면 이러한 뭐 업계에서는 이거를 역설계 내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술력도 상당 부분 티센크로프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정상으로만 보면 3월 2일 입찰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양사의 입찰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 측이 이미 실무 검토가 판단이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사의 기술 우위 요소라든가 기술 판단 또는 사업성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실무적인 선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은 벌써 검토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1년 전 아니 2년 전부터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도입 사업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거 지금 중요하다. 계속 관심 갖고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러한 천문학적인 무기를 거래하는 사업은요. 최근에 이걸 우리가 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 무기 도입 교체 사업은요, 벌써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 그 시장을 보고 우리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발 늦다라는 표현도 좀 아쉬워요. 지금 우리가 두 발, 세 발 더 앞서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뼈아픈 부분이죠. 제가 조금 느끼기에는 독일이 과거 한 몇 년 전부터 캐나다 이 CPSP 사업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잠수함을 제일 잘 만드는 국가가 이제 그러면은 독일, 한국 또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디젤 잠수함으로 하면 독일, 일본, 한국이죠. 일본도 잘 만들어요. 일본도 잘 만들어요. 어디가 만들어요? 일본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벌써 거의 반세기 이전에 네. 1940년대 이미 항공모함을 7척이나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미국이랑 한번 해군 미국도 이겼던 나라예요. 싸운 나라잖아요. 인류 역사상 항공모함과 항공모함, 항모와 항모 간의 대결이 펼쳐진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게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이었는데 그때 사실 미국이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겼죠. 네. 일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기술력인데 그 기술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거기도 미쓰비시가 만드는 거예요? 잠수함? 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게 또 뼈아픈 부분이 있는데 작년 제 기억으로 한 4월에서 5월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호주 정부가 4기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1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도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정부에서 그 서류 발급이 늦어져서 제안서도 못 냈다는 해프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절반은 사실일 거고 절반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준비 부족이 없잖아 있었던 거죠. 정부와 방산업계 간 좀 엇박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사이가 썩 안 좋아요. 뭐 KDDX 사업이라고 하는 한
7.8조 정도?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 그 KDDX라고 하는 전투함 도입 사업을 하는데 구축함 도입 사업이죠. 양사가 지금 굉장히 한 2년 동안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CPSP 사업에서는 원팀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원팀이 됐을까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호주의 모가미급 호위함이 결국 선정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2024년에 한 해 동안 열심히 방산 수출을 한 게 95억 불이었어요. 1년 동안 2024년 우리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막 역대급이라고 하고 K방산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2024년 95억 불 무기 수출했는데 지난해 2025년 전반기 상반기에만 모가미급 호위함을 일본의 미쯔비시가 수주하면서 이때 당시가 100억 호주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2024년 그 1년 전 방산 수출 전체 수주액이 원화로 하면 한 13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이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 이거 한 건으로 14조 원을 수주했어요. 이 단 한 건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바로 캐나다 CPSP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60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사업이 달려 있다. 그리고 지금에 말씀드렸던 디젤 잠수함급으로서 전 세계에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은 독일, 일본, 우리나라 정도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